안녕하세요. 이순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여러 가지 관리 항목들이 있는데 중점 관리 항목 첫 번째 순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능을 봐서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종합 논술 특기라고 해서 수시 전형으로 이제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크게 수시 정시 나눠져 있고 수시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이 비율을 살펴보시죠. 이 비율 그래프만 놓고 보면 학생들을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지금 교과 전형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데이터를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대학은 어디죠? 전체 대학이 아니라 아마도 이쪽에 나와 있는 주요 15개 대학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아무래도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집 비율은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왜 그러냐면 흘러다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쪽 이익 집단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내밀고 이렇게 시켜야 된다. 이쪽 집단에서는 자기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하실 때 특히 중요한 게 이 데이터를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꿈은 어디더라 라고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주요 15개 대학이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요, 가장 많이 뽑는 비율은 지금 수시 전형의 종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네임을 말하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유념을 해야 될 거는 수시 전형의 종합 전형이다, 학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많이 뽑는 비율이 지금 정시 수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큰 문제가 또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아마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이거를 아실 거예요. 엄마, 나는 내신보다 수능 점수가 잘 나와. 여차하면 수시보다 정시 수능을 봐서 대학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서울 지역 모 교육기관에서 학생들 5만 명을 분석했습니다. 고3 학생들 5만 명을요. 그랬더니 고1, 2, 3월까지 97점 나온 애는 고3 6월, 9월 수능에서 이렇게 점수를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더라가 5만 명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97점이 아니더라도 93점인 학생은 88, 87인 학생은 83, 이런 식으로 재학생들이 고3 3월까지 나온 점수가 자기 점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끔 성적 상담을 할 때 고3 아이들이건 고1 아이들이건 점수를 부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어머님들 7점 빼면 됩니다. 7점 빼서 등급 산출하면 딱 그 점수가 11월 수능 점수다 라고 예측을 하시고 학습 설계, 진로 설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 그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 가장 많이 뽑는 비율이 뭐였죠? 수시의 학종이었죠. 그 다음에 수능이었죠. 근데 수능은 이만큼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수능보다는 수시 학종에 올인을 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종을 한번 봐보죠. 제일 많이 뽑는다는 학종을. 크게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소서와 면접 같은 경우는 고3 대학 지원에서 서류평가에 합격한 학생들이 주로 자소서와 면접을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서류평가에 올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류평가를 고등학교 3년 내내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애는 중학생인데 벌써 이걸 생각하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1학년 딱 들어가서 이게 뭔지, 이걸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접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중학교 때 전반적으로 자기의 교육이나 학습 태도나 학교에서 생활 정도를 꾸준히 체득한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가 연습 기간이고 고1 3월부터는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종이라는 게 있고 학종의 서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뚫고 가장 잘 관리를 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애들이 아무래도 서울대학교잖아요. 여기 데이터를 놓고 한번 또 분석을 해보시죠.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잘 보낸다는 학교의 순위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1위 1순위 학교가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데이터를 하나 더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데이터를 읽어내셔야 되느냐? 자, 보세요. 수시 합격자가 37명이죠. 정시 합격자가 36명이죠.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떨까요?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을 다 대비를 잘하는 학교다. 밸런스가 맞는 학교다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보면은요, 달라지죠. 수시가 33, 정시가 20, 비율이 달라지죠. 또 이제 어떤 학교로 가보니까 어때요? 수시가 25명, 정시는 0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죠? 정시로 합격한 아이들이 많은 학교는 그 학교는 뭘 잘하는 학교다. 수능 공부 위주로 시키는 학교다. 수시 모집으로 잘 들어가는 학교는 학생부 관리를 꼼꼼하게 잘해주는 학교다. 우리 애가 이 학교에 배정된다라고 하면 이 학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학습 코칭을 해야 되겠다. 미리 부모님들이 설계하실 수가 있어요. 학군 내에서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인 학교들이고 광주 지역은 어떻느냐? 그게 궁금하시죠? 광주 지역은요. 여기서부터 4년제 진학률, 서울대 진학률이 나오는데 좀 전에 나왔던 학교들 진학률하고 이제 광주권에 있는 학교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서울대 합격률이 총 정원의 0.4%가 광주권입니다. 지금은 광주 고등학교의 평균이 0.4%입니다. 0.4%. 학교 총 정원의 0.4%만이 서울대에 진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 입학 비율을 보게 되면 주로 이런 경향을 이룹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요.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능만을 가지고 서울대에 입학하는 합격률은 0.4가 아니라요. 0.0 몇 정도 됩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이 0.4%도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선발이라는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학교장 추천 몫이라는 걸 가지고 가서 겨우 합격하는 게 0.4% 비율이 바로 현재 광주의 고등학교의 상황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이 있는데 그걸 왜 뚫지 못하고 있었느냐?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뚫을 수 있는 방법과 과연 그걸 뚫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교육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모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넘어가 보시죠. 광주의 상황을 계속 분석을 해드릴게요. 인구 비율입니다.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 자, 북구가 광주 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게 30%, 남구 15%, 광산구 28% 이렇게 인구 비율이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인구대로 한다면 또 인구대로 하지 않더라도요. 부모님들이 아실 때 광주에서 교육 특구가 어디죠? 무슨 구라고 알고 계시죠?
남구예요. 남구에서 어디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걸 보시죠. 서울대학교 합격자 비율입니다. 그러면 다르죠? 남구가 인구 비율이 15%인데 서울대 합격자 14%고요. 북구는 인구 비율이 30%인데 서울대 합격자가 57%입니다. 광주에서 보낸 인구가. 그런데 이거 무지막지한 결과네요. 광산구는 28에서 10%밖에 지금 서울대 합격자를 못 내고 있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부모님들이 또 데이터를 왜곡해서 들으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의 변수를 적용을 하죠. 그러면 진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중간에 바로 특목고 자사고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있죠. 이게 함정이죠. 어떤 경우냐? 자, 남구를 예를 들어드릴게요. 남구 사는 사람들이 광주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남구에 사는 아주 실력이 우수한 최상위권 애들의 22%가 다른 외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상위권 애들이. 외지로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14%, 대략 인구 비율 비슷하게 보내버려요. 다른 구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서구가 있죠. 서구는 인구 비율이 21%인데 특목 자사고로 20%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남구보다는 어때요? 많이 빠져나간 건가요? 덜 빠져나간 건가요? 덜 빠져나갔죠. 남구는 15%에서 22%가 빠져나갔는데 서구는 21에서 20%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상위권 애들이 덜 빠져나갔죠, 서구는. 그런데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무려 남구보다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대입해보면 각각의 구, 지금 현재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가 교육 상황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연 어디가 심각한 상황이고 어디가 우리 교육부의 교육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위는 부모님들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남구가 인구 비율 대비 훨씬 많이 보내고요. 서울대학교도 많이 보내고 있는 게 정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서 현재 부모님들이 아이의 교육을 설계할 때, 방향을 잡을 때 어디가 부족한가라고 보자 했을 때는 좀 전에 보셨던 우리 아이가 다녀야 할 고등학교의 현재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거주지가 놓여있는 구의 특징, 이 환경적인 거를 먼저 아시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광주 지역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학생부는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꼼꼼하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본다면 14개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14개 항목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다 관리를 했어야 됐어요. 14개 항목을. 그런데 우리 훌륭한 교육부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편을 했습니다. 202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안에서 어떤 거는 삭제해버린다든지 어떤 항목은 줄여버린다든지 쭉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 라인이 있는 그 행이 있어요. 현재 고1부터는 다른 것보다 이 4개 항목만 관리를 하면 된다. 중점 관리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수상 경력입니다. 교내 수상 경력 한 학기에 1개 기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한 학기에 1개 기입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6개만 기입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 이 개수 제한이 안 걸려 있을 때는요. 제가 50몇 개 있는 학생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고교 인생 자체를 대외 인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 취미면 뭐 좋겠죠. 그게 취미일 리는 없는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근데 그게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축소시켰다. 축소시킨 게 아니라 간소화시켜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였다. 그런데 부모님 자녀들도 당연히 한 학기에 한 개 입력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율진로 활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기입을 해야죠. 이건 축소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학습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율활동, 진로활동 했던 거 적고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10번 항목에서 아이들의 차별화가 들어갑니다. 자, 왜 10번 항목에서 차별화가 들어가는지 볼까요? 수상 경력, 수학 경시대회 대상 탔다라고 하면 입학사정관이 어이 그래 너 훌륭하구나 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대상인데 특대상 뭐 이런 게 있나요? 대상은 차별화가 안 돼요. 왜냐? 저기 민족사관고등학교의 동상탄 애랑 아니면 전교생 5명 있는 학교에서 대상탄 애랑 그 대상이란 그 네임밸류의 값어치가 어떨까요? 평가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잘한 학교도 있고 조금 외진 곳에 실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차별화가 할 수는 없는데 입학사정관이 뭐 하나 딱 보면 느낌이 바로 삘이 딱 꽂히냐면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에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세특이라고 합니다. 세특. 어머님들도 이제 세특 하면 알아들으시면 참 멋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시고 아이들한테 이런 용어를 쓰세요. 왜 세특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어떤 학교의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수행평가를 내줬어요. 원고지에다가 장래희망에 대해서 A4 용지 그냥 한 장 적어 오는 걸로 수행평가를 하고 거기에 올린 학교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학교에서는 국어에서 현대 국문법과 고대 국문법에 대한 비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비교 분석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그거를 다시 그룹별 토론을 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라 라는 숙제가 있었다고 치죠. 그럼 입학사정관이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겠어요? 이 학교애와 이 학교애가 바로 갈려버리는 거예요. 학교 수준을 바로 알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수준도 바로 알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요. 출신 학교의 정보라든가 출신 학교 점수 격차를 줄 수는 없습니다. 외고 나왔다고 점수 더 주고 뭐 일반고 나왔다고 마이스터고 나왔다고 점수 더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입학사정관이 학교 정보가 다 가려져 있고 아이들 면접할 때 그 교복 못 입고 가거든요. 학교 정보 노출되니까. 그러나 세특 보면 다 알아버려요. 영어 시간에 원서 읽고 토론을 한 NG, 영어 시간에 파닉스 다시 한 NG, 세특에 다 나와버린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 12번 행동특성 종합의견이 있는데요. 예전에 분량이 많았습니다. 기재 분량이. 그런데 이제 기재 분량이 500자로 축소됐기 때문에 정말 지도교사가 아이에 대해서 특장점, 특기 이런 것들만 핵심만 적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훨씬 간소화됐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관리해야 할 항목이 몇 가지라고요? 4가지죠. 파란색 라인. 그리고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세특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가 되셨습니다.